오늘은 지난 주 강의에 이어서 아시아 최초의 금융위기와 한국의 IMF 사태, 오늘 강의하고 다음 주 강의까지 그렇게 걸쳐서 할 겁니다. 1997년도 아시아 외환위기 그리고 한국의 IMF 사태가 발생했죠. 지금부터 17년 전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그 당시는 초등학교 입학 전이거나 또는 뭐 유치원 아마 이런 시절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의 기억은 이제 뭐 별로 이렇게 뚜렷한 게 없을 것으로 알고 아마 여러분의 부모님들 또 여러분들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겪었던 그 한국 근대사에 있어서 가장 뼈 아팠던 가슴 아팠던 그런 이제 사태입니다. 오늘은 주로 아시아 외환위기 전체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왜 우리가 이것을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경제나 금융에 있어서도 역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것은 과거에서부터 이제 연장선상에 있고 또 내일이 오늘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를 특히 과거의 잘된 역사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역사도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야 이제 똑같은 실수를 가능하면 반복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어떤 분야에 가서 무슨 일을 하든 이 과거의 어떤 그 실패의 역사는 여러분들이 이 성공을 하기 위한 또는 도약을 하기 위한 대단히 중요한 경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이나 이것은 뭐 불과 20년도 안 된 과거에 우리가 직접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왜 그런 일이 벌어졌고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 아시아 외환위기와 한국의 IMF 사태는 뭐 여러분들이 비단 이 강의를 통하지 않더라도 그간에 뭐 책을 통해서나 또는 신문, 언론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소개가 됐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대강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은 조금 이걸 정리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60년대 초에 한국이 처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5차에 걸친 5개년 계획을 통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한국 경제가 발전을 했습니다. 성장을 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1950년도 한국전쟁 이후에 그야말로 국토가 황폐해지고 또 모든 우리 자원들 그나마 그 미약한 산업시설들이 다 파괴가 돼가지고 그야말로 그 세계 최빈국의 수준에 우리가 가 있었어요. 거의 지금 뭐 에티오피아 수준의 그 한국 경제 수준이었다. 그런데 불과 이 짧은 한 20여 년 동안에 아주 성공적인 그 경제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뭐 한국의 경제 발전에 대해서 한강의 기적이다. 또는 뭐 한국을 포함한 4마리 용들이 이 아시아의 어떤 경제를 선도해 나간다. 뭐 이런 찬사들이 많이 있었죠. 아시아의 4마리의 용이 어디예요? 우선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이 4나라가 이제 가장 잘 이 경제 발전, 경제 성장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절대 빈곤에서 벗어났고 아시아 지역의 경제 성장을 하나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한 겁니다. 이제 그때 소위 이제 동남아 국가들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아세안이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세안은 1964년도에 처음 이제 발족을 했어요.
당시에는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이렇게 큰 나라들이 중심이 돼서 이제 발족을 했고, 그 뒤에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브루나이 뭐 이런 이제 나라들이 이제 같이 합류를 해가지고 지금은 아세안 하면 10개국입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그 당시에 이제 그 아세안 중에서 빅5라고 하는 그 이 동남아 국가들도 경제 상황이 아주 좋지 않았어요. 주로 이제 농경 국가들이었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 성장 모델을 아주 성공적인 모델로 그렇게 채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족한 자원을 해외에서 차관을 통해서 도입을 하고 그걸 가지고 공장을 짓고 주로 이제 간단한 경공업 제품들을 만들어서 수입 대체 산업을 육성하면서 동시에 이 미국이라는 큰 시장을 향해서 수출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이제 그런 전략을 쓴 거죠. 한국이 그게 성공을 했어요. 또 대만이 뒤따라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 동남아 국가들이 우리도 그 빈곤을 탈출할 수 있는 아주 성공 모델이 한국이다 또는 대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국형 모델, 한국형 소위 그 경제 발전 모델을 이 사람들이 이제 수입을 해가지고 자기네들도 거의 똑같은 그런 이제 경제 발전 전략을 추진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해외에서 차관을 들여다가 소위 경제 개발을 하고 그걸 가지고 공장을 지어서 수출을 하고 고용을 늘리고 이렇게 이제 이 6, 70년대 특히 동남아 국가들은 70년대 이후부터 이런 전략을 이제 추진을 했는데 이때 또 그 미국과 또 서구 유럽 이런 금융 선진국에서 자본 자유화를 이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선진국들은 이제 자금은 많이 이제 잉여가 있는데 이 자금을 투자해서 적절한 이제 수익을 얻어내야 되는데 사실 선진국 시장에는 이제 어느 정도 과투자 상태가 돼 있어가지고 더 높은 수익을 찾아서 가기 위해서는 소위 이런 개발도상국이나 신흥시장국으로 진출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본이 이제 진출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그 당시에 개도국들은 자본 통제를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본 자유화라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상당히 이제 설득력 있게 이렇게 내세워가지고 자본 자유화 또 금융시장 개방 이런 것들을 이제 유도를 한 거죠. 또 그 앞에 이제 IMF라든지 월드뱅크라든지 이런 선진 주요 국가들의 그런 국제금융협의체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자본 자유화를 해가지고 이게 맞아떨어진 거예요. 해외에서 돈이 필요하고 또 선진국에서도 개독이나 신흥국으로 자본을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맞아떨어져가지고 외채가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근데 주로 이제 이 당시에 이 금융 모델은 간접 금융이었어요. 그래서 뭐 시티은행이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최스 맨하탄 이런 대형 미국 은행들, 또 뭐 영국의 바클레이즈라든지 이런 큰 은행들이 자기네들의 잉여 저축 자금을 뱅크론 형태로 이제 뭐 한국이나 대만이나 태국이나 이런 데 빌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런 큰 은행에서 돈을 빌려다가 은행이 이제 이 장사를 하려면 이거를 이제 로컬 커런시로 컨버트를 하는 거죠. 한국은 원화로, 또 태국은 바트로, 인도네시아는 루피로 이렇게 이제 컨버트를 해가지고 자기네 이제 기업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미 달러나 뭐 당시에 영국 파운드나 도이치마르크나 이런 것 이 선진국 통화들은 이 차입 코스트가 낮아요. 낮은 자금을 단기 낮은 자금, 그것도 이제 장기 자금이 더 비싸기 때문에 더 낮은 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제 1년 미만짜리 그런 단기 자금을 은행들이 이제 빌리는 거죠. 뱅크론 형태로 빌려가지고 이걸 자국 통화로 컨버트해서 자국의 기업들한테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기 외채가 많이 늘어나고 또 이 단기 외채가 컨버트 돼가지고 로컬 커런시로 랜딩이 되기 때문에 이 통화 불일치, 만기 불일치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의 뭐 당시 제1은행 같은 데가
외국에서 이제 뭐 1년짜리 차관을 뭐 10억 불 빌려다가 이거를 이제 원화로 컨버트 해가지고 현대 그룹에도 빌려주고 삼성그룹에도 빌려주고 이렇게 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거기서 이제 사실은 큰 이제 그 2차를 먹게 되는 거죠. 땅 짓고 헤엄치는 그런 이제 이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 차입이 많이 늘어나고 외채가 증가하고 이래서 이제 이런 금융회사들이 만기불일치와 통화불일치 현상에 노출이 된 거다. 이런 이제 차관을 도입해가지고 사실 한국은 그래도 비교적 정부가 그 차관의 용도에 대해서 강력한 통제를 했어요. 공공차관은 공공차관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고 상업차관은 상업차관법이 있어가지고 그 용도를 비교적 시설재 도입 또는 시설 투자에 한정해서 외국 차관을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많이 통제를 했는데 이 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이제 그런 이제 그 정부의 통제가 좀 약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업자, 건설업체 이런 데에 이제 이런 돈이 많이 흘러 들어간 거죠. 건설업체, 부동산 개발을 해서 이런 데로 돈이 들어가게 되면 당장의 경기 부양 효과는 대단히 높습니다. 지금 뭐 정부에서도 우리가 주택 경기 부양을 한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뭐 조치들을 하고 뭐 그 중요한 지금 DTI까지도 다 지금 풀어헤치고 이렇게 하는데 그만큼 그 이 경기 유발 효과가 높아요. 건설업이나 부동산 개발업들은 당장 이 고용이 늘어나고 그 근로자들이 그래서 이제 임금을 받아서 당장 또 소비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이제 성장 기여도가 높은 산업이다. 그래서 그런 데다가 이제 하다 보니까 자산 거품이 발생하기 시작한 집값이 많이 올라가고 부동산 땅값이 많이 올라가게 된 겁니다. 어느 시점에 가서 이게 이제 우려가 발생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95년도부터 이제 태국이 금리를 조금씩 올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너무나 경기가 과열 상태 아니냐. 그리고 부동산 쪽에 자금이 너무 많이 흘러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 조금 올리니까 이제 이게 심리적으로 이거 이제 여기서 빨리 발을 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자금들이 이제 빠져나가고 그런 부동산이 매물로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집값이 떨어지고 부동산 값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부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동산 업체나 건설 업체의 부실은 바로 이제 은행으로 전가가 되는 겁니다. 은행 부실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부실 채권이 증가하고, 근데 한편 이제 태국이나 이 한국도 물론 뭐 포함되지만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들도 그 당시에 이제 이 외자 도입을 좀 이렇게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또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가능하면 환율은 거의 고정적으로 달러에 거의 패그되다시피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해온 거예요. 정부가 외환시장에 자꾸 개입을 해가지고 환율이 크게 올라가지 못하도록 또는 크게 떨어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이 외환시장 개입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나라들이 고도성장 정책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수입이 많이 늘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수입이 늘어나니까 대부분의 이런 초기의 고도성장 국가들은 이 무역수지나 경상수지가 대부분 적자입니다. 이 적자를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자로 이제 메꾸는 건데 이렇게 이제 그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해서 환율을 고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나라 경상수지가 적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환율이 절하돼야 되는 거죠. 절하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절하를 안 시키고 있기 때문에 경상수지 적자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이 절하가 되고 통화 가치가 절하가 돼야 그 가격에 이제 그 나라의 상품의 대외 경쟁력이 이제 높아져 가지고 수출이 더 많이 늘어나고 수입이 줄고 이렇게 해서 경상수지 무역수지가 개선이 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악순환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제 통화가 지속적으로 실물 경제에 비해서 고평가된 상태가 지속이 되고 여기에 이제 헤지 펀드들이 주목을 하게 된 거예요. 동아시아 국가들이 대부분 통화가 실제보다도 고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정상적이지 않다. 이거는 시정해야 된다. 이 사람들이 이제 과거에 그 영국의 파운드화 공격, 그 당시 파운드화도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이제 상태로 지속되다가 결국은 조지 소로스의 뭐 퀀텀 펀드라든지 이런 이제 헤지 펀드들이 공격을 받아가지고
막대한 손해를 보고 IMF 자금까지 이렇게 이제 구제금융까지 받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심지어 영국에서도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런 이제 헤지 펀드들이 볼 때 이 당시에 동남아, 한국을 포함한 동남아의 그 외환시장 상황이라는 것은 대단히 비정상적이고 이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 거죠. 공격 포인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태국의 바트화부터 공격을 하기 시작해서 결국은 이런 나라들이 결국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계속 외환보호 요구를 소진하고 그러다가 이제 IMF 자금 구제금융까지 받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표를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이제 4개 국가가 이제 동남아 국가 중에 IMF 구제금융 상황에 갔던 나라들이고 이제 말레이시아는 물론 구제금융을 받지 않고 당시 마하티르 수상이 서구 자본에 대해서 강력히 비난하면서 결국은 그 자력으로 이렇게 이 위기를 극복한 그런 케이스인데 이 대부분의 나라들이 1990년도 초반기에 경상수지 적자가 GDP의 8% 수준까지 이렇게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건 상당히 그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겁니다. 이것도 어느 특히 한 해 뭐 특별한 어떤 외생 변수나 내재적인 변수에 의해서 경상수지 적자가 크게 늘어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적자를 가지고 간다는 것은 돈을 빌려주던 측에서 보면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될 거냐? 과연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거냐? 당연히 그런 이제 그 의구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까지 갔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태국은 계속 8% 수준을 유지하고 5% 수준에 이렇게 이제 경상수지 적자가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상수지 적자가 대부분 이제 외자로 이렇게 충당이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외채가 이제 뭐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태국 같은 데는 뭐 한 800억에서 900억 달러 수준. 이 조그만한 이 경제가 1000억 달러 가까운 외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채가 40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까지 이렇게 늘어나고 이것은 대부분의 취약성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다. 이제 조금 이제 이 순서대로 보면 96년도 이후에 이제 수출과 성장이 저조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는 95년도까지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잘 나갔어요. 미국 경기도 괜찮고 수출도 그냥 대강 뭐 그럭저럭 되고 비록 경상수지가 적자였지만 성장률도 괜찮고 고용도 좋고 그러니까 잘 진행이 된 겁니다. 물론 그 와중에 이제 그 버블은 이제 생성이 되고 있었죠. 근데 90년대 중반에 특히 이제 그 개도국들의 이제 최대 수출 시장은 미국이죠. 미국 시장을 가지고 결국은 이제 서로 다투고 서로 이제 뺏고 뺏기는 그런 상황인데 중국이 이 개혁 개방을 하면서 아주 저렴한 노동력과 또 중국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우수한 그런 이제 민족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저렴한 가격의 경공업 제품을 가지고 미국 시장에 뛰어드니까 한국을 비롯해서 이 동남아 국가들이 이제 경쟁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마침 이제 95년도에 멕시코가 이제 외환위기를 맞아가지고 멕시코 페소화가 단기간 내에 한 50% 절하가 됩니다. 그러니까 멕시코는 그만큼 수출 경쟁력이 멕시코 상품의 수출 경쟁력이 한꺼번에 올라간 거죠. 그래서 멕시코가 이제 미국의 시장에서 이제 이 시장 점유율이 크게 높아지니까 상대적으로 동남아 국가들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95년도에 또 일본이 경제가 안 좋으니까 일본이 이제 통화 당국이 시장에 개입해서 엔화를 상당히 저평가된 상태로 이렇게 이제 끌고 가요. 그리고 이제 일본도 그 당시 세계 경제의 하나의 주요한 축이기 때문에 미국이 그걸 양해를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 경제가 좀 살아나야 전체적으로 미국 경제도 도움이 되고, 근데 지금 일본이 벌써 그때 벌써 이 상당히 이 저성장 기조에 이렇게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좀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외환 시장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위 방관자적인 그런 이제 이 자세를 취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이제 또 엔화 지금도 엔화가 지금 많이 평가절하하고 되고 있는데 95년인데 그런 상황이 전개됐고 특히 일본의 엔화가 절하되는 것은 한국의 제일 이제 그 한국 상품의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거죠. 동남아 국가들만 해도 사실 일본 엔화, 일본 제품하고 그렇게 경쟁할 만한 그런 제품들이 많지 않은데 비교적 그래도 한국 제품들이 이제 일부 일본 제품들하고 이제 경쟁을 하는데 일본 엔화의 수출이 또 이들 국가의 수출 경쟁력 하락에 일조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자 이제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불안하고 이탈하기 시작하고 또 이제 국가 신인도 하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96년 가을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 95년도에 태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건설업체나 부동산업체들이 이제 이 도산을 하고 은행의 부실채권이 늘어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96년도 가을에 이제 태국 금융기관의 대규모 손실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이듬해인 3월에는 최고의 최대 금융사인 파이낸스 원이 타이 다노뱅크라는 데 합병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리만 브러더스 사건 비슷한 게 태국에 터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리만보다 더 큰 이제 최대 은행이 이 다른 은행에 이렇게 인수가 된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뭐 신한은행이나 KB금융 이런 게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금 인출 사태가 이제 발생하는 거죠. 뱅크런이 발생을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주가도 폭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헤지 펀드들이 이런 약점을 노리고 있다가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태국 바트화가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언제 한번 공격해야 되는 그런 이제 이 절호의 찬스인데 거기다가 이제 은행이 이렇게 부실화되고 뱅크런이 일어나고 주가가 폭락하니까 그 타이밍을 노려서 태국 바트화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격을 하니까 이제 이 태국에서는 이제 이 바트화를 이제 이 공격을 이제 막기 위해서 이제 금리를 대폭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외환보유고를 풀어서 이제 외환시장 개입을 해서 바트화를 방어하는데 이 과정에서 결국은 불과 한 3, 4개월 만에 태국 그 중앙은행, 태국 정부 당국이 외환보유고를 거의 다 소진하고 결국은 국가부도 사태에 직면해가지고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97년 7월 2일 날 태국이 IMF 구제금융을 요청하고 동시에 환율 제도도 8월 달에 이제 이 변동 환율제로 이렇게 바뀌죠. 이제 이런 즈음에 이게 동남아 인근 국가로 이제 이 태국 사태가 전이가 되는 거예요. 태국에 이제 컨테이전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동남아 국가들 대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기 시작하고 또 무디스나 S&P 이런 미국의 신용평가 회사들이 동남아 국가들의 이제 신용 등급을 이제 하락시키고 또 외환시장 불안이 지속되면서 이 동남아 전체가 결국은 외환위기에 이제 휩쓸리고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그런 상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대개 97년 중반부터 태국의 그 위기가 결국은 이제 표면화된 이제 97년 7월 초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그 이듬해 1월까지 보면 대부분의 통화들이 이렇게 대폭 절하되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루피아 같은 거는 약 83%가 절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통화 가치가 위기 이전에 비해서 20%도 안 되는 이런 상황으로 떨어지는 거고 태국도 거의 반토막, 말레이시아도 다 반절이 되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1 환율이 뭐 1,100원 이런 수준인데 2,200원이 되는 거죠. 그럼 미국으로 유학 가는 사람들 가기 어려워져요. 그리고 달러 그 빚을 쓰고 있는 은행이나 기업들 그 상환 부담이 배로 늘어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태국이 이제 결국은 7월 2일 날 신청을 했지만 8월 달에 172억 달러의 IMF 구제금융을 받기로 그렇게 이제 합의를 하고 IMF의 여러 가지 구조조정 프로그램, 그다음에 거시경제에 관한 IMF 프로그램을 이제 수용을 하게 됩니다. 인도네시아가 그 두 달 후에 430억 달러를
구제금융을 IMF로부터 받기로 합의하고, 필리핀은 이제 이 태국 사태 직후에 사실 필리핀은 그 당시에 이제 이 경제 규모도 작고 또 외자를 그렇게 많이 도입하지도 못했고, 하여튼 뭐 인도네시아, 태국에 비해서도 상당히 그 경제 수준이 미미한 그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냥 IMF 정규 신용 한도를 늘리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이 IMF 합의하고, 또 몇 가지 IMF의 정책 권고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약 10억 달러의 이제 IMF 그 신용을 확대하는 이제 이런 그 합의를 통해서 결국 IMF 구제금융 체제에 들어가고, 그러나 말레이시아의 이제 그 당시 마하티르 수장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나름대로 강력한 그 카리스마와 리더십을 가지고 있던 대통령이고, 또 말레이시아는 사실상 공업 부분보다도 농업 부분이 훨씬 큰 나라예요, 비중이. 그래서 주로 이제 그 농업 부분, 뭐 말레이시아 유명한 그런 이제 광산물이라든지 또는 팜오일이라든지 이런 농업 부분이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또 여기는 그 외채도 사실은 뭐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IMF 구제금융을 신청을 안 합니다. 안 하고 그 서방 투기자본에 대한 강력한 그런 이 비난을 하면서 결국은 독자적인 어떤 구조조정 정책을 통해서 이제 이 위기를 벗어나는 이제 그런 정책을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동남아 4개국의 수출 증가율이 보면 95년도까지 피크에 가게 돼요. 대개 두 자릿수. 비교적 인도네시아가 이제 뭐 그 중에서는 좀 수출 증가율이 낮은 편이지만 거기가 13%인데,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이런 데는 뭐 두 자릿수, 20%, 30% 이렇게 높은 수출 신장률이 이루다가 그 이듬해에 이제 이 위기를 맞으면서 이렇게 급전직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위기를 맞으면서 이제 97년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이 4개국의 통화 가치를 이제 이때를 기준 시점을 100으로 할 때 98년도 1월 초까지는 방금 이전 슬라이드에서 얘기했듯이 많게는 적게는 50%, 많게는 80% 이상 통화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표에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주목을 해야 될 거는 우리가 과거에 중남미,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그 외환위기는 대부분 이제 재정 상황이 안 좋고 물가가 높고 또 해외로 이제 이 자금이 많이 이제 유출되고 캐피탈 플라이트가 일어나 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외환위기가 발생했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들 나라들의 물가하고 이제 이 재정 수지 상태를 보자. 그리고 GDP 증가율을 보면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거죠. 이게 이제 96년도인데 한국을 포함한 4개국들의 물가 상승률이 대체로 인도네시아가 좀 높고 필리핀이 좀 높았지만 대개는 3%에서 5% 수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개도국의 물가 상승률과 높은 게 아니었다. 그리고 이제 이들 나라들의 소위 GDP 대비 재정 그 수지도 다 플러스였어요.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그냥 재정은 좀 튼튼했다는 거죠. 그리고 GDP 그 증가율도 96년도까지 작게는 뭐 5% 중반에서 높게는 8% 중반까지. 이것만 보면 이런 나라들이 외환위기를 왜 당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97년도에 이제 외환위기를 겪고 나서는 이제 상황이 많이 달라지지만 우리가 대표적인 GDP, 그다음에 물가, 그다음에 이 피스칼 어카운트, 그리고 고용까지를 포함해서 나쁜 게 없어요, 별로. 헤지 펀드가 이제 초기에 태국 바트화를 공격하는 메커니즘인데, 이거는 우리가 헤지 펀드 할 때 다시 또 한번 리뷰할 그런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대강 그냥 지나가는데, 결국은 이제 이 바스켓 환율 제도를 하면서 사실상 디팩토 픽스드 익스체인지 레이트 시스템을 태국이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경상적자가 지속되고 외채가 증가하지만
바트와는 이제 절하가 안 되고 고평가된 상태가 있었고, 이 고평가된 바트를 헤지 펀드들이 공격을 하게 된다. 그래서 헤지 펀드들이 공격하는 수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개는 이 외환시장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동시에 그 주식시장을 같이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 손을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외환시장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소위 과매도 포지션, 태국 바트화를 많이 팔고 대신에 달러를 사는 이제 그런 전략을 취하는데, 대개 그런 현물 시장에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선물 시장에 들어가 가지고 오버솔드 포지션을 취한다. 근데 선물 시장에 들어가려면 대개 증거금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금을 이제 증거금으로 필요한 태국의 바트화를 역외 시장에서 싱가포르 같은 데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증거금을 7% 정도의 증거금을 걸고 태국 바트화를 매도를 치는 거죠. 자기가 직접 가지고 있지 않지만 선물한 매도를 해가지고 그런 오버솔드 포지션을 취하고, 주식시장에도 들어가서 소위 태국 바트와 여러 가지 이제 태국의 그 거래소, 익스체인지에 이제 태국 주식 태국 회사들의 주식을 공매도하는 그런 이제 전략을 병행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옌 캐리 자금들이 이제 많이 또 이런 동남아 시장에 들어와 있었는데, 이 옌 캐리 자금도 역시 이 외환위기의 주요한 하나의 역할을 했다. 고리 역할을 한 겁니다. 옌 캐리 자금이 뭐죠? 조금 정확하게 얘기해 봐.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일본은 경제 상황이 안 좋고 그냥 뭐 금리가 아주 낮아 1%는 2% 그런 낮은 금리이기 때문에 그 낮은 금리에 엔화를 차입해 가지고 바트로 컨버트해서 태국의 주식을 산다든지 또 태국의 통화에 투자해 가지고 이 많은 차익을 이제 노리는 거죠. 그게 캐리 트레이드라고 그러는데, 특히 옌을 이용한 이제 캐리 트레이드, 옌 캐리라고 그럽니다. 또 지금 같은 데는 이제 달러가 아주 금리가 낮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달러를 차입해서 비교적 금리가 높은 뭐 신흥시장국에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달러 트레이드,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이제 헤지 펀드들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태국이 직접 외환시장에 개입하기도 하고 금리를 이렇게 1000%까지 인상하기도 하고, 또 이제 이 인근의 국가들과 같이 공동 개입도 하지만 이게 결국은 다 성공을 못합니다. 그래서 외환보고를 다 소진하고 결국은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 헤지 펀드가 태국 바트화를 투기한 메커니즘을 간단히 이 다이어그램으로 표시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뭐 이것도 내나 이제 같은 그 IMF 사태의 하나의 시간차로 이렇게 일어나는 사태를 보여주는 건데, 뭐 이건 이미 다 설명을 했고, 97년 11월에 한국이 IMF 구제금융 하기 그 즈음에 일본 사실은 그 증권사들이 파산하는 상황이 나오고, 또 이제 러시아가 이제 이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브라질까지 위기가 전이돼 가지고 브라질도 이제 IMF 자금을 구제금융을 받는 이런 이제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